네,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 건강 13개 전문기관에서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공약 전달식의 사회를 맡게 된 국민의힘 전 청년 부대변인 출신 아나운서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동 공약을 개발한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자로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공약 전달식의 의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뇨병 관련 5대 기관은 당시 3개 여야 정당이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당뇨병 10대 공약을 개발해 전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 당뇨병 정책을 공약에 추가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일형 당뇨병 보장을 확대하고 임신 당뇨병 및 2형 당뇨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3개 전문기관이 한 목소리로 총선 공약에 추가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13개 기관 모든 분들께 서로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참석하신 내빈과 참여기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4선의 이명수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보건복지 상임위 신미경 수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참여 기관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전문기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오셨습니다. 최종한 부총무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당뇨병 전문가는 물론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오셨는데요. 먼저 윤건호 상임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가톨릭 의대 내분비내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오한진 등기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일형 당뇨병 환자 당사자이자 장애인이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시는 김광훈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현대사회에 날로 늘어나는 비만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비만학회 박정환 대외협력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한양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당뇨병 환자가 임신했을 때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동탄제일병원의 김경욱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내분비내과 전문이십니다. 또한 환자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죠.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에서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순애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지원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김현희 수석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사회사업팀장님이시고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 유일한 의료인으로 역할을 다하시는 분이죠. 전국보건교사회 배인숙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보건교사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당뇨병 간호사 1호로 활약하신 분이신데요.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 유주화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정년을 하셨고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기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안자희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서 20여 년간 보좌관으로 활동하신 장재혁 이사님도 오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일형 당뇨병 환자 29년 차이시자 사회복지사이신 이선영 사무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역시 일형 당뇨병 환자 25년 차이신 백지수 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형 당뇨병 학부모협의회 박근용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박호영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하는 기관 중에 급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기관 대표자 여러분도 계셔서 좀 아쉬운데요. 뜻을 같이 해서 공약을 만들고 함께 참여한 13개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사단법인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입니다. 네, 먼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의 이명수 국회의원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정말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고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 간담회장인 하필이면 좀 이렇게 장소가 이 좁은 장소에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거나 또 저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이 간담회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를 다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13개 협회나 또 이 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늘 어떤 공약이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많이 접수하고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만성 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그런 이 진료 체계라든가 새로운 좀 발전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에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미흡하고 임기가 이제 아직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돌아가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침 또 지금 의료 뭐 한쪽에서는 개혁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대란이든 개혁이든 뭔가 국민들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좀 발전적인 변화와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진취적인 그런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당뇨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그나마 이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여러 가지 법령의 또 이 개정 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조치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서 비교적 그래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도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대개 선거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위 그 바람, 구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조직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이 정책에 대한 그런 기준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이 선택하거나 제시하는 공약과 다른 뭔가 여러 가지 이걸 신뢰를 줘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반드시 후속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책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공약에 반영을 시키고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느냐 하는 걸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고 피드백을 해서 공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듭 이 간담회장에 제일 방이 작은 방인데 방은 작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전달하시는 내용이나 또 여러분께서 의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 국민 건강을 해서 매우 기여한
그런 아젠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받들어서 어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런 질환으로부터 좀 더 여러 가지 체계적인 그런 진료 체계를 그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보건복지 상임위의 신미경 수석 전문위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전에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못 들어가서 준비를 못 해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약이 거의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뭐 주요 공약 같은 경우에는 첨가가 또 가능하고요. 저희가 만성질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비만도 그렇고 소아 1당뇨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국민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을 좀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 곳에서 오신 정책 제안들을 잘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13개 전문기관에서 13개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윤건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건호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저희가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 13개 만성질환 전문가 단체가 모두 모여서 또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전하고 싶은 바는 바로 젊은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성질환의 특징은 이완된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완되면서 오랜 동안 병에 노출이 되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발생한 어떤 만성질환보다는 특별히 그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의료 대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가 모두가 얼마나 잘 대처해 왔고 고민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다루는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반성과 고민 그리고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공동 정책 제안서입니다. 오늘 저희의 정책 제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 환자를 위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좀 정책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만성질환 환자들 스스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더 잘 알고 이해해서 적시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와 보건 환경 개선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젊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더 잘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으로 건강보험이 임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청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겪는 당뇨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령의 만성질환자와는 완전히 기전, 진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과 치료 투약이 아닌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다수의 전문가가 연계된 360도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 근거로서의 법률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학제적 전문가들의 연계로서 환자들을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당뇨센터의 조성, 심각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췌장 장애와 중증 난치 질환 인정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게 대해왔던 각급 학교 어린 환자들의 만성 질환에 대해서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환자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의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젊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것을 실행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의 질병과 처치법 그리고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젊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젊은 환자들을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열린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확대는 물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도입, 각급 학교 내 만성질환자 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 철폐 방안 등이 저희가 주장하려는 바입니다. 끝으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검진 항목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해서 실질적인 당뇨병 예방과 조기 진단, 적시 치료를 실현했으면 합니다. 매우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지표이자 검사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제대로 된 관리와 바른 성장 발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력과 서비스를 적절한 수가 인정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 중에 인슐린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 그리고 고도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법에 대한 건보 지원이 조금 더 현실화되어야 하며 이미 약속된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보 재정을 통한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면 물론 관련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머물러 있는 1형 당뇨병 환자 보장성에 대해서 성인 환자도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와 시행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광훈 대표이사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 당뇨병 환자에는 13개 기간 10대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음 윤건우 교수님께서 하셨고요. 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종합지원 근거 법령 이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솔직히 21대에도 대선 이후에 발의가 돼서 지금도 계류 중이긴 한데요. 두 번의 상임위에 상정이 됐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도 계류 상태고 좀 묘연한 상태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 발의하신 이명수 의원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일형 당뇨병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일부 지원은 늘어났지만 거기에 법안에는 뭐 그냥 약간의 뭐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현대사의 복잡한 다양성이 있는 일형 당뇨병 환자 또는 어린 이형 당뇨병 환자 아니면 청년 당뇨병 환자, 임신 당뇨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데 22대에도 이 내용을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여당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꼭 다시 한번 재발의를 하셔서 그게 또 통과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한진 교수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당뇨병 센터 등 국가 치료 체계 확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김광훈 회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 발의됐던 법안에 다 포함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 당뇨병은 이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당 관리를 잘 하려면 지식과 교육 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1형, 2형, 이 유형별로 또 임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이 형태의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일반인이 얻는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지역별로도 큰 병원으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 국가 치료 체계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기도 어렵고 안정적으로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이 혈당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변에 큰 병원이 없어도 다양한 분야의 당뇨병 전문가로부터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또 공공의료 영역에서 시행할 수도 있으면서 또 각급 병원을 이 권역별로 센터 지정을 해서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 치료 체계의 확립이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종한 교수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회복불과 중증 당뇨병의 췌장 장애와 중증 난치 질환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따로 TFT를 꾸려가지고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증 당뇨병이라는 말에서의 중증과 췌장 장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당뇨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뇨병이 이제 오래되거나 뭐 심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 게 아니고 당뇨병 자체가 중증인 것, 즉 당뇨병의 발병 기전에 가장 중요한 인슐린의 분비능 자체가 아예 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환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환자들이 그래서 나도 중증 당뇨병 환자인데 왜 나는 뭐 중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췌장 장애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이거를 장애로 등록을 해야 되고 중증 난치 질환을 하기 위해서 아직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췌장이라는 장기가 굉장히 복잡한 장기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의 베타세포라는 것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 베타세포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장애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신부전, 심부전, 그다음에 간부전 이런 것들하고 동일선상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췌장 장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아니면 췌도 부전 이런 용어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췌장 장애라고 해가지고 췌장이 전체 장애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조금 쓰고 있는 거라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의 정의는 조금 필요한데요. 어쨌건 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아예 없거나 그 인슐린 거의 없어서 인슐린을 외부에서 완전히 의존적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저희가 장애와 중증 난치 질환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장애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멸실되었는지 여부 중요하겠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뭐 그 당뇨병을 보는 전문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결국은 인슐린을 얼마나 이제 아주 미세 조절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소혈당 측정기라던가 인슐린 펌프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사실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계만 줘놓고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고, 앞에서 교수님과 우리 또 수석 전문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소아청소년한테 교육할 때는 사실은 애들 중에서 잘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대부분 듣는데, 이 친구들이 다 결국은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르신들이 되는데 생애 주기별로 또 계속 바뀌거든요. 자기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분들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중증 난치 질환과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순애 회장님의 정책 공약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아청소년 대상 생애 주기별 국민 건강검진 내용입니다.
학생 건강 검진이 학교에서 각기 따로 소수의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시행되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불편하고 또한 검진 기록이 제대로 취합, 전달,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고 생애 주기별 국민건강검진 체계를 통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 검진 정보가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어린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만성 질환 등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자희 수석 부회장님의 정책 공약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 질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은 환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당뇨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전 국민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의 경우 당뇨병의 유형이나 상황,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닌 분들도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캠페인 등을 통해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보건 교육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꼭 당뇨병만이 아니라 환자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바른 교육이 사회적 자본과 상호 신뢰 형성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현희 수석 부회장님 정책 공약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당뇨병 교육 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의 국가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또 임상영양사 등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당뇨병과 혈당 관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교육관리 전문가들을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성하고 당뇨병 센터 등에서 종사하거나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 당뇨병 관리 수준도 높이고 인력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배인숙 재무이사님의 정책 공약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교내 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9년에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각급 학교 당뇨병 지원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법적 효력도 없고 실효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학교 당뇨병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또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건강증진부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정치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경우도 교직원 배치 법령에 보건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대상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치원 내에 보건교사 배치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 시행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발언해 주셨던 최종환 교수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가검진의 당뇨병에 대한 선별검사는 공복혈당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복혈당만 측정하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의 당뇨병 환자들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이제 그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그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공복혈당만 측정을 했을 때 약 한 30-40% 정도의 그 당뇨병 환자들을 놓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당화혈색소 검사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거고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후의 혈당 추적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3개월치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식후 혈당이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캐치할 수 있고, 특히나 비만하거나 고령인 환자들, 어르신들 보면은 항상 공복 혈당은 되게 한 100 초반, 110 정도 되는데 당화혈색소는 6.7, 6.8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진단해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이제 나왔던 2024년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공복혈당, 그다음에 그 당부화 검사 이런 결과 그 진단 기준이 첫 번째, 두 번째였다가 당화혈색소가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단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당화혈색소가 당뇨병 진단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조금, 그리고 또 공복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도 있고, 환자들이 뭐 사실은 뭐 내시경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피 검사를 하러 왔을 때 충분한 공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복을 했다고 얘기하고 혈액 검사 같은 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을 선별 검사에 있어서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화혈색소 검사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검진 항목에 당뇨병 선별 검사로 추가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당뇨병 학회에서 작년에 발간한 그 진료 지침에 그 원래 저희가 당뇨병의 모든 성인, 그러니까 40세 이상 성인에서 선별 검사를 권고하던 걸 35세 좀 낮췄습니다. 그게 미국 가이드라인도 그랬고, 저희가 우리나라 그 성인들의 그 그러니까 국건영, 그러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하고 그다음에 건보 자료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35세 이상에서 선별 검사를 하는 게 더 이득이 크다는 그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폭넓게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한 5,000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한 1년 한 1,500만 명 정도 국가 검진을 받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뭐 적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 이렇게 해봤을 때 당화혈색소를 국가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득이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주화 회장님의 정책 공약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당뇨병 교육, 관리 수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형 당뇨병인 경우에 환자마다 혈당의 패턴이 민감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질병과 혈당 관리를 위한 교육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당뇨병 교육 간호사 등 전문 인력들이 밀착돼서 환자의 일정과 식사 그리고 대응 방법들을 세세하게 짚어주고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의료사회복지사나 임상영양사 등의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식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또 현재 5분 진료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진료 방식이어서 환자와 병원 중에 어느 하나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입법부와 정부 당국에서 꼭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선영 사무처장님의 정책 공약 이어지겠습니다. 예,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환자들한테 차별 방지 장치 마련이 촉구를 필요로 합니다. 여전히 학교나 사회 그리고 구직 활동에서 당뇨병을 숨기고 생활하는 환자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구직 활동해서 당뇨병을 숨겼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이벤트, 고혈당이 갑자기 왔다든지 저혈당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그런 이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면은 그런 당뇨병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직 활동,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형 당뇨병 가진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만 공개하거나 교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은 2형 당뇨병을 가진 친구들 또한 사회적으로 곱지 못한 시선 때문에 이 또한 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비롯해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언해 주시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환 교수님의 정책 공약 이어지겠습니다. 예, 저는 이형 당뇨병과 고도 비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비만과 이형 당뇨병 환자들의 추는 최근 10년 동안 국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추계를 보면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그럼 개인의 문제일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 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됐고요.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비만과 이형 당뇨병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들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데이터들을 보면 지역별로도 차이가 매우 큰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만과 이형 당뇨병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고도 비만 환자, 이로 인한 이형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여전히 부진한데요. 세계적인 사보험 회사들이라든지 최근에 일본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가의 전체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때도 이러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가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각 정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비만 진단 기준이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개인에 의한 주장에 의해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비만 진단 기준조차 통일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젊은 층에서의 비만과 이로 인한 당뇨병, 이형 당뇨병의 확산을 고려를 해서 군대라든지 교고지, 그다음 교정시설 등에서의 어떠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관리적인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욱 부원장님의 정책 공약 있겠습니다. 예,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당뇨병은 출산 후에는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된다고들 생각해서 제대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임신 연령 상승과 코로나 이후 청년 20대에서 40대까지 비만 급증, 생식 보조술에 따른 다태아 임신도 늘어나서 임신성 당뇨의 유병률이 10년 전에 비해 약 2~3배 정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다이아베티스 팩트 시트에 의하면 30에서 34세 15.6%, 35에서 39세 19%, 40세 이상은 22.5%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한 건강한 식이 운동 및 적절한 인슐린 치료로 철저한 혈당 관리가 이루어져야 임신성 고혈압, 난산 등의 주상기 합병증과 출산 후 당뇨병의 예방과 거대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및 청소년 비만과 당뇨병 발생 등의 예방으로 치료적 이익과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일부 약속하고 준비 중이신 임신 당뇨병 지원 정책이 아무쪼록 순조롭게 이행되어서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논의와 정책 도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호영 이사장님의 정책 공약이 있겠습니다. 저는 유행별 맞춤형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1형, 2형, 임신성 등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 원인과 기전, 심각성이 각기 다른데 물론 환자의 연령에 따라 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랄까 얼마 전부터 1형 당뇨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대상은 19세 미만 어린 환자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병이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질병이 아님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령 제한은 조속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도 중증도가 심하고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1형 당뇨병에 비해 지원 범위가 지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되어 심각한 2형 당뇨병 환자들도 원활하게 치료의 관리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주관되는 간담회에서 13개 단체가 공약된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서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촬영이 이어지겠는데요. 네, 혹시 그 발언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 자유롭게 발언해 주실 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세종시의 학부모 협의회 회장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복지부 박민수 차관님 회의 때도 만나뵀던 회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도 계시는데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지난달에 세종에서 18세 딸아이를 데리고 대통령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시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많은 환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자금의 문제들로 인해서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 모여주신 이 자리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인도가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책들이 위반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고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셔야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도는 있는데 그 시작과 끝 지점에 1cm, 2cm가 높으니까 저희 아이하고 이제 이 외건을 끌고 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나 마나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 당뇨인들 모두가 그게 2형 당뇨가 됐던 어떤 당뇨가 됐던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환자 단체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들어주시기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도 있었는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선거 때 꼭 전달돼야 될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평소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고 아마 우리 보건복지 당국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또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고 아주 지난한 그런 과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평소에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그 당시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이 각 질병별로 강론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건복지부는 좀 꺼려합니다. 이 총론적으로 전체적인 법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그 뇌질환이나 일부 이제 강론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당뇨병이면 당뇨병 관리에 관한 법을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싫어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 정부 당국은 사람하고 재정 문제를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 로드가 많은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 공무원들도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여기 가면 하여튼 야근은 보통이고 맨날 이 업무에 시달린다 이래서 조금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이게 좀 사실 승진도 시키고 그래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한정된데 계속 법률만 늘어나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하고 재정도 건보를 비롯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또 이 추가로 재정을 넣는 거에 대해서 아주 거부 인식이 많아서 그런데 저도 공직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만 그건 행정 내부적인 일이지 우리 정부의 최고 책무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꼭 전쟁이 나서
국방력만 가지고 되느라 평소에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제가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평소에 제기해도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치를 안 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우선 당장 이거를 제가 박민수 차관한테 주고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석님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포괄적으로 이게 우리가 공약을 뽑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우리 공약집에 따로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죠. 요거를 꼭 좀 빼놓지 말고 이 아이템 자체를 하나하나 좀 넣어서 이 공약하면 그냥 펑퍼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 아주 이건 딱딱 손에 잡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몇 개는 뭐 되고 몇 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 그 국회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번에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정부 측에 얘기를 하고 하게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좀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2008년 정도부터 당뇨병 보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 시절이었네.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이었겠네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처음으로 2010년 11월 22일에 일형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4년 됐는데 150억을 예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해에 쓴 금액은 1억 5천이었고요. 그 첫 해에 그 다음에 쓴 것도 1.5%밖에 사용을 안 했고 그리고 등록도 4%밖에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좀 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당뇨병 인구가 그때 일형 당뇨병을 4만 명이라고 해놓고 4만 명이 다 쓸 거다 했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등록 인구는 4천 명이었고 사용하는 인구는 1,70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일형당뇨병 수입 4개 할 때 1,200원 줄 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자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2월 26일 날도 박민수 차관님이 약속한 대로 한 달 일찍 시작을 해서 일형당뇨병 19세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계속 예산 갖고만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 얘기한 학교 뭐 우선 입학이나 차별금지나 이런 건 예산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도 있고. 왜 저는 이런 거를 교육청마다 가이드라인은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디 시행하는 데가 없다 아니면 근거가 없다 아니면 가이드라인은 그냥 권고사항이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요구하는 뭐 13개의 조항에서 정말 예산이 들지 않는 아까 얘기한 뭐 학교 내 교육이라든지 차별금지라든지 학교 우선 입학 정말 충청남도와 통영에 있는 아이가 학교 우선 입학을 못해서 어머니가 1시간 거리까지 가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놓고 오고 이거는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이라도 정말 진심되게 정부나 여당에서 해주시면 정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예산의 입장으로만 보니까 자꾸만 이게 얼마 들지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예산 외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비만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도 한 번도 학교에서 한 적이 없어요. 보건교사님 계시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보건 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거 같은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산 들지 않는 것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8년부터 계속 이거를 16년째 보장성 확대는 끌고 오고 있는데 참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나가는데 4년 5년 걸리고 그러면 이제 시행은 하는데 또 요거밖에 안 되고 일부밖에 안 되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서 그런데 보니까 예산 드는 거 외에 나머지 거는 금방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뀌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아서요.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두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거한 거냐 이게 이제 힘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학술 단체가 여기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최고의 학술 단체들을 좀 많이 이용하셔서 뭐 학술 단체가 뭐 돈을 줘야 일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 창출을 요구하시면 아마 전력을 다해서 아마 전문가들이 그런
백그라운드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잘 소통이 돼야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 짧게 요약해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심을 잘 전달해서 손에 잡히는 그런 공약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13개 전문기관에서 제안한 13대 공약의 전달식을 하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지금 꺼진 것 같아요.